예, 어제 이태원 참사 100일 집회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서울 분향소에 전격적으로 분향소 설치하는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분향소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당근을 하고 와야지. 안 그러면 배웠어요. 고생 많아고. 이상민과 똑같은 잠자리를 이번에 확인했죠. 사퇴하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경찰과 대치 중인데 장관이 뭐 손 쓸 생각 없습니까? 네? 손 쓸 생각 없냐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청 광장. 자꾸 행정 대집행한다고 그러고. 네. 장관으로서 뭐 손 쓸 생각이 없냐고요. 손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집행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조정 중지하든가. 그것은 뭐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린 건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지금 이 유가족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분향소 설치는 애초에 서울시에서 허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유가족이 이제 토요일 날 주말 집회 이후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건데 서울시가 이것을 오늘 오후 1시까지 강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무리 이제 유가족들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정부의 그 예. 지방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그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예. 그 법적인 근거 없이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명령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불법 시설물로 봐서 예. 그 미리 철거를 갖다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그런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 뭐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이제 평택의 미군 기지 관련해서 대출이 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 대출이 주민들에 대해서도 예. 그 비용을 청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그러한 그 기준으로 이제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한 것인지 예.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늘 서울시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회 정도 더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제 행정명령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김수치 총장님, 뭐 이게 이렇게 충돌로 가지 않고 조금 유가족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좀 이렇게 중간에서 절충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충돌 국면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충분히 대화로서 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과 또 참사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예. 저분들이 뭐 특별히 불법적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내에 저런 뭐 말하자면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예. 저기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코로나 뭐 거기에 대한 뭐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한 유족관도 있고 이렇게 곳곳에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가 저 부분만 또 유별나게 뭐 대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가봤던 현장에 가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뭐 경찰로부터 일정 보호는 되지만 예.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해서 2차 가해와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차마 그 현장에 있을 수 없게 막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물리적으로 좀 더 분리를 예, 뭐 예. 어떻게 절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대변인,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당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격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의해서 제출하려다가 조금 미룬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탄핵안이 아마 이제 발의가 됐고 또 이제 당론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거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이렇게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탄핵소추는 거부권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예. 일단 이 12구 참사 이후에 저도 많은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주로 이제 여당 측 패널들이 한 예. 주장들은 수습 이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논리를 항상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예. 참사에도 항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왔거든요. 예. 근데 왜 이상민 장관만 유독 그렇게 책임을 안 지는 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예. 이견은 없었고요. 다만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의 예. 재판 과정에서 예. 혹시 이것이 그 재판 결과가 좀 기각되거나 이렇게 예. 나왔을 경우에 역풍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이견이 있었을 예. 뿐이고 그것은 이제 주말에 많은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오늘 이제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예. 정해진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 탄핵소추는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예. 야당 공당으로서의 오히려 책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이재명 이 장관에 예. 대한 파면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들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태도들을 보면은 예. 도저히 반성이라든지 이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국민과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오히려 야당의 책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그것이 지금 여당의 이제 김도부 의원이 맡고 있어서 맞아요. 예. 그 재판을 좀 해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장 큰 근거로 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적인 시간이 예.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와 예. 상관없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판단들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이상민 예. 장관에 대한 파면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 뜻과 유족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탄핵 소추의 최종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인데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김도우 의원, 국힘민의 김도우 의원이 과연 그 대리인, 국회 쪽 대리인을 맡을 것이냐 그 부분에서도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니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할 그 것이냐.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만약에 법사위원장 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대단히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희망사항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국회에서 통과된다 칩시다. 그러면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를 넘어가는데 예.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넘게 자,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가안을 의원으로 공개했는데 따라보면 왜 탄핵해야 되느냐?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물 총괄 조정을 책임이 있음에도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업무 수행 대비 등 사전 재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 외에는 법률과 헌법 위반을 이게 너무 뭉뚱거려서 모든 책임 장관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다 이상민 장관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논리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 다들 법률가들인데
설득시키기 불가능할 올 것이다. 예,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법리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데 지난주 내내 이른바 윤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윤한연대에 대한 비판론적인 시각들이 제기가 됐고 주말에는 이진복 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윤한연대, 안연연대의 어떤 부당함을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신 의원님, 그 이진복 수석이 직접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표현, 또 윤한연대, 또 안윤연대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출발이 어딨죠? 출발이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가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받아서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내지는 믿기 싫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결국은 일요일인 어제 국회에 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나오면서 카메라에 대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좋은데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저렇게 이제 대통령 어떻게 동급일 수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약간 좀 안철수 의원 쪽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못한 끝에 나온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윤연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뭐 중심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실제 연대가 아니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못 썼다는 부분은 인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안윤연대 절대 아니라고 할 필요는 뭐 있겠나 생각이 우선 들었고 또 뒷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윤핵관을 공격하는 것은 이진복 수석의 설명에 의하면 논지에 의하면 윤핵관 공격하는 건 바로 윤 대통령이 공격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간신하고 다 구분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폄훼하는 겁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 대목은 또 한 번 연결시키면 어떤 대목이 아니냐. 앞에 분명히 윤심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고 언론에서 윤핵관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적어도 왜 그렇게 윤심을 이야기했던 앞부분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차라리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팔지 마십시오.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부터 우리는 엄격 중립이라고 하든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거예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냐면 대통령의 워딩 육성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이렇게 뭐 따옴표로 쓴다면 저희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남는 문제는 그러면 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배척하실까? 안철수 의원 대표가 되는 것을 왜 저렇게 불신할까라는 대목이 또 남아있을 테고 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전달된 이 부분이 우리 당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두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당 선거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적 이윤을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윤심이니 또 윤핵관이니 안윤연대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흔히 하는 뭐 1호 당원이든 표현은 스님 당원이든 어찌됐건 가장 당을 대표하는 다 대표 말고 당 대표 외에 가장 당이 어떻게 보면은 뭘까 정치적 대표자처럼 되어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러면 의견을 저는 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다들 당을 어떻게 보면 자기 영향력에 두고 쉽게 하면 장악하고 싶어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기도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저는 사실 좀 거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윤심을 이야기했던 윤심을 팔았던 지금 김기현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요. 그 말씀도 하시고 안철수 의원을 공격했더라면 안철수 의원도 앞으로 그러지 하지 마세요 했더라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좀 설득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은 의문만 남긴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윤핵관 관계자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친윤으로 뭐 이렇게 언론에 말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참 이 국민의힘 대선 대표 후보들이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 저도 지금 김 국장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윤핵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통령실의 예. 핵심 관계 이게 언론적 용어잖아요. 출발은 제가 언론에서 출발됐고 뭐 이준석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통칭할 때 윤석열 대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정치인들을 통칭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그 진영에서는 이걸 약간의 좀 악의적 공격으로 좀 써먹고 하는 그런 예. 것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를 왜 국민의힘 이 내부적으로 썼느냐? 예, 당권 주자들이 왜 그걸 자꾸 가져다가 쓰느냐?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깔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좀 안철수 후보님 향한 좀 센 워딩이 나왔는데요.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무슨 유난연대?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경선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그 정무수석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더 이상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대통령님의 어떤 하나의 그런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한덕수 총리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뭐 대통령실 관계자든 아니면은 뭐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이든 지금 대통령의 이 기류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당 선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좀 단호하게 차단하겠다. 그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선을 긋는 분위기가 좀 강력하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안윤연대인지 윤한연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윤연대, 윤한연대가 부적절한 표현이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예. 안윤연대인지 윤한연대인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 후보와 연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정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랑 연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생각도 없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갖다가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실제와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 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 전혀 제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연대를 갖다가 대통령이 나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그냥 이번에 단일화를 내가 했기 때문에 정권 창출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요 정도에서 딱 끊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도 대통령과 내가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하신 지 벌써 10년하고도 훨씬 넘었는데 그런 한계를 요번에도 보여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냐라고 하는 그 정무수석의 말이 예. 저는 사실 이해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 뭐 전두환 그때 그 군부 독재 시대입니까? 대통령하고 뭐 그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에 그 해외 나가셔가지고도 내가 대한민국의 제일 영업 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예. 하셨는데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권위적인 고압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플러스로 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수석 같은 분들이 자꾸 마이너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 다들 이제 판단하시는 시각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게 이제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쪽에서 썼던 여러 가지 안윤연대나 뭐 연대라는 표현들 또 대통령이 나를 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확실히 거리감이 있었다는 게 좀 재차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의원이 일정을 오늘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 김기현 후보의 얘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최근 대통령실이 그 동생 주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유례 없이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이른바 이제 신용이라는 핵심분들도 동시에 이제 대통령 씨가 비슷한 목표를 내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다른 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께서 제발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오늘 대부분의 일정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칩거가 길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다시 대표당 선거 운동에 들어설지는 아직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윤한연대라든지 안윤연대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다. 또 윤핵관 관계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이제 쓰지 않겠다고 한 거 보면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일단 수용한 걸로 보이죠. 뭐 지금 전략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일 비전 발표회에는 정상적으로 일정 수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는 거고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좀 중단한 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데 또 차기의 그 대선 주자가 아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김기현이다라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 적임자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유승민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게 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지율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이제 언행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그 신뢰를 못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동안 정치력을 보면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간 약간 철새 이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렇게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리더십보다는 본인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분란을 판을 좀 깨는 그런 게 예. 그동안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니까 윤석열 대표 찍으면 일주일 뒤에 손목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막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쨌든 단일화가 돼서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1등 공신인 건 맞는데 그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도 또 했던 그런 뭐 이렇게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출근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 있는 주요 그 인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좀 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또 그런 과거의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잘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총선 실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당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쭉 일련의 그 발언하는 정무수석이라든지 또는 그 멘토라고 하는 심평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섞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행적을 봤을 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지 대통령과 이렇게 뭔가 화합을 맞춰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지금 이제 친윤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했는데 이제 저기 안철수 후보가 뭐 윤한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벌써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서는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대변인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과연 안철수 후보를 이제 이쪽 친윤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친윤계 분들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 균열이 시작됐던 지난 대선 때 상황으로 좀 잠깐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실현될 것임을 대전환의 시대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저는 그 대의에 따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뭐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김수지 총장님,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정치 이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했다 박원순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고 본인 양보하고 또 문재인 후보와도 그렇고 쭉 이력을 보면은 오늘 집거에 들어갔습니다만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면 또 중도에서 뜻을 접는 건가? 그 이미지만 또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흔히들 뭐 또 철수하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조금 뭐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간을 본다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본인이 이 부분을 좀 열기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거 할 건데 다만 문제는 이 구도에서 친윤이냐 아니냐의 구도에서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정부라든지 지금까지 뭔가 이게 뜻을 맞춰온 것을 그걸 강조해서 친윤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당신은 친윤은 아냐. 그러면 이제 비윤 뭐 표현상 또 하나는 반윤이 있는데 반윤은 아닌 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반윤은 또 이준석계나 이준석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천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윤 구도로 옮겨가서 향후 그렇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충정을 믿어달라. 나는 여전히 친윤이다. 이렇게 나갈지 오늘 하루 이제 숙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보면 이 상황은 거의 그냥 토사구팽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부드럽게 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뭐 배려할 수 있는데 그런 배려심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당도 같이 못할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지금 막판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MBN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후보 간의 지지율도 있었고 정당 간의 지지율도 있었고 또 이제 지역별 연령대별로 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수는 이제 응답자는 이제 308명 정도가 됐고요. 좀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숫자예요. 그런 면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 지금 이제 뭐 저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저거는 이제 주말 전에 이제 한 거니까요. 2월 3일부터 5일 날 이제 한 거니까요. 대통령의 그런 의견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비토 분위기가
충분히 실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점인데 날짜는 좋아요. 예. 4일, 5일 그제 어제 했고 MBM만 그런데 3일하고 4일은 또 5일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또 하나는 저기 표본이 308명이잖아요. 예. 308명. 저것도 인구 구성 분포로 근거로 샘플을 표본을 모집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당 대표를 뽑는 것은 84만 명의 당원이 투표를 해요. 모바일 투표를 앉아서 모바일 투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우리 당원들의 구성은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이 일반 국민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대목을 분명히 보고 해야 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김기현이 그래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른바 판세를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나마 조금 객관적이고 당원 여론조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요. 여론조사 네네. 업체가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 중심으로 하면 여론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에 6년여 만에 대규모 장애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것이 민주당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말에 있었던 집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건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말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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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한 주 앞두고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한정 대변인도 가셨죠? 예. 몇 명 정도 나왔어요? 뭐 경찰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좀 다르겠지만. 30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10만이면 어때 예상한 수치에 부합해요? 아니면 조금 적어요? 생각보다 많이 온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당원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좀 있습니다. 예, 자발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왔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이번 우리 MBN 여론조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응답이 52.1%예요. 저는 이제 우리 MBN만 말고도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 다 저 응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거리에 나오신 10만 명의 민심과 저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민심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것은 가짜고 그날 집회 시위에 나왔던 10만 명의 민심이 제대로 된 민심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보고대회죠. 국민 보고대회인데 그 국민 보고대회 성격을 자꾸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애 집회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동안에 15개 시도를 쭉 돌면서 민생 경청 투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민생 파탄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보고 드리고 또 윤석열 검찰의 그런 표적 수사, 정적 제거인 표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고 드리면서 우리 당을 좀 결속시키는 그런 의도가 같이 딸려 있는 국민 보고대회였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표 구하기만을 위한 집회가 절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파탄과 관련된 그 다양한 이제 대처들을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 폭탄에 지금 최근에 난방기 폭탄 거기다 뭐 버스비, 지하철 택시비까지 해서 공공요금도 계속 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로 지금 적자 127억 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좀 뭐랄까 무능을 떠나서 무대책을 떠나서 지금 무책임함까지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에서도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당권 경쟁,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경쟁에만 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말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원내에서 활동하는 국회를 포기하고 장애로 나갔다 이런 또 비판들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저는 정당에서 하는 주장들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뭐 방기하고 이걸 했다라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국회 역할대로 하면서 주말에 나와서 이런 국민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소구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의 민생 파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바깥으로 장애로 나갔겠냐. 그것을 좀 알아달라. 국회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마음을 알아달라.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주장이고. 정의진 변호사님. 네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현 정부가 무능하고 민생을 파탄시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바깥으로 나왔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는 사실이죠. 힘든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수당이 길거리로 나간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저기예요? 네네. 저기 참석은 못했는데 저기 참석하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아니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민생 관련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라. 이상민 장관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참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게 김건희 여사 그 특검 하려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하면 되거든요. 왜 본인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지 그걸 뭐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여당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야당이 해야 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정리되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저렇게 10만 명인지 얼마 명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도 추운데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주는지는 좀 더 민주당 측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공방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주까리 기름 얘기가 나와서 저도 넋을 잊다가 먼저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의원님. 지금 화면이 소리는 안 나오네. 아니 이제 저 이제 자료 화면입니다. 그래. 아유, 근데 저는 뭐 약간 좀 웃기는 장면인데 집요하게 야당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 검찰과 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야. 여기서 한치도 우리 예측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 게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 김건희 여사 뭐가 있는 모양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지난 정부, 제가 계속 지난 정부 검찰에서 그렇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추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추궁거리가 없어서 안 불렀다고 보는 게 검찰 아는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짰어요. 정보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검찰의 생리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숨길 수 없는 조직의 저조직이라는 자체가 나는 근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찌됐건 다 좋은데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양쪽을 물고 늘어진다.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란 말이에요. 방탄용이란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고 이상민 장관을 지금 탄핵 소추하는 것도 어차피 이래 된 것 약간 뭐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는 건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은 부결되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은 민주당의 계산 속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다. 이재명 대표와 당의 연환계 꽁꽁 묶어갖고 한 몸으로 가는 저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강하게 좀 압박하고 싶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 물러날 기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이렇게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은 오늘 특정인을 위한 처벌금지법을 차라리 만들어라 이렇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본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그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처벌을 못하도록 처벌금지법을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 처벌금지법을 차라리 다수당인 민주당은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화면이 좀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 표정이 약간 이제 기가 차다는 듯식으로 하고 뭐 소설 쓰네 뭐 이런 말 같죠? 혼잣말로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가 어떻게 봤냐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저 웃는 얼굴과 소설 쓰네 뭐 이렇게 좀 말하는 듯한 이 모양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라면요. 예비 예를 들면 장관과 현 장관이 정치적 사안을 놓고 저렇게 하나의 사안을 격렬하게 어쨌든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와 의회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과정이고 저기에서 장관은 뭐냐면 특정 당대표를 범죄자로 이미 규정하고 마치 범죄자가 모든 걸 숨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특정인에게 대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장관이 말을 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헌법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저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냥 정치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장관이 국무위원이 계속 당대표를 범죄화하고 범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한장훈 장관이 자기 그 국무위원의 위치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이 마치 자꾸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뭔가 뭐 큰 인물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 저런 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김수철 총장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기는 대정부 질문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자기가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법무부와 관련된 또는 정치 분야와 관련된 민생 얘기를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어보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왜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무한 반복되냐 이거예요. 잠깐 이제 국회의 답변과 좀 다르게
출근길 뭐 도스태핑처럼 예. 이야기한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예. 출근길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라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예. 오늘 의회에서의 질문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이재명 대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예. 당신이 뭐 아느냐 물어본 거고 문제는 이제 이 계속 뭐 말하다 보면 저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예. 1년 이상 끌어온 그때 기소하지 왜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걸 다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 보고를 받지 마라. 예. 그러는 바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9명이 기소되고 그중에 4명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 이제 1심이 예. 10, 10일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은 같은 검찰로서 그것을 막았던 거고 예.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선거해가지고 간신히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독재라고 할 수 있는지. 저희 대학 다닐 때는요. 전경들이 방망이 들고 대학 앞에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학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최루탄 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1학년제 소심할 때 예. 위협을 느꼈죠. 그런데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위협 느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위협을 느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야당 독재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을 지금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죄라면 지금까지 저도 이제 현역 때 봤지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항령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이게 쉽게 하면 댓글을 안 한 거죠. 말을 피해 나가고 굉장히 의원들의 자존심을 살살 이렇게 살려가면서 답변해서 빠져나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직사포전으로 쏘아야 되니까 야당은 그것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문장이 딱딱되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고 미운 거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논리나 여러 가지 말 언변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밀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논리적이라는 의원 몇 사람이 나와서 자 상임위원회도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예행 연습을 하고 한동훈 장관의 논리의 깊이를 좀 참작해서 공격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하니까 번번이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나와요. 대선 패배했다는 이유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답정 기소하고 있다. 표적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수사들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데 작년 22년 7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곧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려면 공평하게 해라. 법 앞에는 완전히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그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판 검사와 판사를 통해서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사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문들은 그 기자들이 국회 밖에서 국회에 들어온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이렇게 단정 지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는 명백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장관으로서의 그런 정치적인 그 언행들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치도 이게 양보 없는, 한치도 밀리지 않는 굉장히 핑퐁 같은, 예, 완전히 왔다 갔다 이런 이제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논의의 출발점 시작은 2019년 1월 17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진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선양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안부수 또 아태혁 회장과 또 북한 측 관계자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었고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송금 500만 달러 얘기도 이제 저 자리에서 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 자리가 끝난 뒤에 저녁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다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제 하면서 통화를 해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 그 가로 안에 뭐가 고마운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될 500만 달러를 쌍방울 쪽에서 대신 대납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유추가 되고 그게 지금 이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 저녁 자리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꺼내야 될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신은 그날 재판이 있었고 대략 재판이 8시쯤 끝났으니까 지금 이 선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해준 김성태와의 전화통화 내용 시간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그 시간에 나는 재판받고 있었고 8시 무렵에 끝났다는데 검찰의 진술이 그러므로 소설이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 대변인께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정말 이화영 씨를 통해서 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통화한 시각이 6시에서 8시로 특정할 수 있는 건지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민주당 쪽의 주장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재명 대표님은 그날 재판받는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이 된 것이고 이화영 전 정확히 8시에 끝났어요, 재판은? 그 과정에서도 뭐 8시 무렵에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2시부터 8시까지 재판 받았다고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바꿔줬다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죠. 예, 통화 연결해 준 적 없다라고. 지금 4차례 통화했는데 3번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한 번은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 했다는 건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랑 이태영 변호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준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는 거고. 저 사실은 이제 4번 통화했다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자꾸 이렇게 유동규와 판박이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 유동규 씨도 1년 동안 재판받다가 구속에서 석방되면서 갑자기 자기 본인의 형량 낮추려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본인 재판은 신경 안 쓰고 온통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재명 대표만 연관성만 자꾸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상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체포돼서 귀국될 때 변호사비 대납권을 가장 이슈화시켜서 국내로 이제 송환되는 과정들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저 영장에 적시도 못하고 공소장에 적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왜 그렇게 그 범죄 혐의자의 그런 바뀐 진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엮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지금 검찰에서 왜 이렇게 유동규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만 저렇게 신주단지처럼 믿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어요. 되물어보겠습니다. 뭐 검사는 아니지만 뭐 변호사 증거가 출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증거가. 네네. 지금 이화영 그다음에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알리바이까지 제시했어요. 그날 난 재판받고 있었다. 내가 김성태랑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은 또 부정을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 연결해 준 적 없다. 근데 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믿고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을 해야 돼요. 뭐 검사 독재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설 선언적인 얘기고 소설 쓴다 이런 이야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1월 17일 날 성남 지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재판을 받은 게 맞아요. 그다음에 재판 시간도 2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은 6시면 끝나거든요. 아니 그 판사들 퇴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법원 옆에 이렇게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다 퇴근해야 되잖아요. 재판이 있을 때 원래는 6시까지 다 끝내는데 그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인터넷에 뜬 걸 보니까 그날 증인이 3명이 나왔어요. 증인 3명 나오면은 늦게까지 할 수도 있겠다. 밤 8시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 피의자가 피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저도 재판할 때 들고 가거든요. 잘못하면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좀 이따가 전화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 중이었다라고 전화가 불가한 건 아니다. 2시부터 8시까지니까 그 중간에 휴정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재판하는 동안에는 핸드폰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판사가 2시부터 8시까지면 6시간 동안 주구장창 화장실도 안 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중간에 뭐 10분 쉽시다, 뭐 15분 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리바이는 되는데 전화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맞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재판이 그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재판을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재판이 1월 달에 이 재판이 12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 이재명 그 시장의 재판이 1월 10일, 14일, 17일, 24일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날 그 북한 사람들 막 뭐 언론에 의하면 뭐 화냈다 어쨌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간 아니면은 이재명 그 시장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그 전화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형사 재판을 공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화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 김성태가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갖다가 하느냐?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쨌든지 간에 그 판결을 갖다가 판단을 하느냐? 그거는 저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아니 증거 능력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이화영 전원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란 뜻인데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건데 김성태가 뭐 누가 이렇다라고 말을 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김성태 회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당연히 있고 증명력이 어느 것 쪽에 더 있는 것이냐는 그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국할 때 통화한 적 없고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술을 바꾼 거잖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력이 없는 쪽으로 해석하는. 아니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더 하면
그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는 대변인님이나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김성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이고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을 알겠습니다. 자주 바꿨기 때문에 증명력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이화영 지사의 말을 더 믿고 싶어하고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법정에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열기가 뜨거운데 주제를 옮기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